안녕하세요. 개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01년작 영화 13 고스트를 다뤄볼게요. 편하게 보시고 여러분의 해석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1960년대 원작입니다. 이 영화의 원작인 윌리엄 캐슬 감독의 1960년작 오리지널 13 고스트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혹시 1960년대 극장에도 요즘에 4DX 같은 체험형 영화가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당시 미국의 B급 호러 영화들은 탄탄한 스토리텔링보다는 관객이 극장에서 직접 겪는 경험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윌리엄 캐슬 감독인데요. 이분은 영화에 온갖 기발한 장치, 즉 기믹을 넣는 걸로 유명했습니다. 이 1960년작 13 고스트도 바로 이런 체험을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호러 코미디 영화입니다. 먼저 영화의 줄거리부터 간단히 살펴볼게요. 주인공 사이러스 조르바는 경제적으로 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난한 고생물학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지내던 삼촌 플라토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신에게 거대한 저택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당연히 가족들은 뛸 듯이 기뻐하며 그 집으로 바로 이사 갑니다. 그런데 이 삼촌의 취미가 참 기괴했어요. 집안에는 삼촌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11구의 유령이 이미 살고 있었던 거예요. 게다가 삼촌의 변호사인 벤자민은 이 집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떡밥을 던집니다. 저택을 둘러보던 가족들은 특수 제작된 유령 안경을 발견하게 되고 이걸 쓰고 집안 곳곳에 숨어있는 유령들을 보며 공포에 떨게 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진짜 무서운 건 유령이 아니라 사람이죠. 사실 가족들을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삼촌이 숨겨둔 돈을 차지하려는 변호사의 탐욕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2번째 유령이 된 삼촌과 13번째 희생자를 둘러싼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지만 다행히 가족들은 위기를 무사히 극복하고 해피엔딩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토리 자체는 꽤 단순하죠. 그런데 이 영화의 진짜 핵심은 스토리가 아니라 바로 유령 안경에 있습니다. 윌리엄 캐슬 감독은 영화 속 인물들이 쓰는 특수 안경을 극장을 찾은 실제 관객들에게도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이걸 일루전 5라는 아주 그럴듯한 이름으로 불렀는데요. 안경의 한쪽에는 빨간색 렌즈가, 다른 한쪽에는 파란색 렌즈가 달려 있었어요. 영화를 보다가 화면에 유령이 나타날 타이밍이 되면 관객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빨간색 렌즈를 통해 스크린을 보면 숨겨진 유령이 보이고 무서운 걸 보기 싫은 사람은 파란색 렌즈로 보면 유령이 보이지 않게 되는 방식이었죠. 이건 영화사적으로 꽤 재미있고 중요한 시도였습니다. 보통 호러 영화는 감독이 작정하고 관객을 놀리키면서 공포를 일방적으로 강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유령을 보시겠습니까? 하고 관객에게 선택권을 넘겨준 겁니다. 스크린을 가만히 쳐다보기만 하는 수동적인 관객을 직접 렌즈를 선택하며 영화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관객으로 바꿔놓은 거죠. 가만히 앉아 공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보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스스로 빨간 렌즈를 선택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체험 장치였던 셈입니다. 1960년대 사람들이 극장에 모여 앉아서 다 같이 종이 안경을 쓰고 이런 체험을 했다는 게 참 놀랍지 않나요? 요즘 우리가 즐기는 VR이나 인터랙티브 컨텐츠의 아주 훌륭한 조상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블랙 조디악입니다. 작품에 등장하는 12명의 유령들, 이른바 블랙 조디악에 담긴 숨은 의미를 살펴볼게요. 이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별자리, 즉 조디악의 안티테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안티테제는 기존의 명제나 상징이 가진 긍정적인 면을 뒤집어서 그 모순을 꼬집는 반대 주장을 뜻해요. 영웅적인 슈퍼맨에 대비되는 데드풀 같은 안티 히어로를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영화 속 12명의 유령들은 각 별자리가 상징하는 긍정적인 가치들이 현실의 폭력, 자본, 강박 등에 의해 어떻게 처참하게 망가지고 타락하는지를 보여주는 슬프고도 끔찍한 거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각 유령이 어떤 별자리의 안티테제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유령은 마다들입니다. 이 유령은 생전에 카우보이 영화를 좋아해서 인디언 놀이를 하다가 이웃이 쏜 화살에 머리를 맞아 직사한 어린 소년입니다. 머리에 화살이 박힌 채 피를 흘리며 카우보이 목장을 그대로 입고 있죠. 이 소년은 별자리 중 양자리의 안티테제입니다. 양자리는 원래 시작, 순수함, 개척자 정신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블랙 조디악으로서의 마다들은 순수함이 파괴된 상태를 보여줍니다.
어린아이의 맑고 미숙한 세계가 어른들의 무책임한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극이자 사회적으로는 억울하게 희생당하는 미래 세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몸통 유령입니다. 생전에 심각한 도박 중독자였던 이 남자는 도박빚을 갚지 못해 조직폭력배들에게 팔다리가 모두 잘리는 끔찍한 죽음을 맞았습니다. 영화에서는 셀로판지에 쌓인 채 몸통만 남아 바닥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나오죠. 이 유령은 물질적 풍요와 감각, 소유욕을 상징하는 황소자리의 어두운 이면입니다. 물질인 도박 빚 때문에 자신의 육체마저 잃어버린 상태를 뜻하죠. 극단적인 물질주의의 노예가 되어 인간의 육신마저 화폐 단위로 환산되고 훼손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섬뜩한 공포를 그대로 시각화한 존재입니다. 세 번째는 묶인 여자입니다. 그녀는 생전에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퀸카였지만 바람을 피우다가 남자친구에게 들켜 목이 졸려 살해당했습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있지만 목에는 교살은 적이 선명하고 팔이 뒤로 꺾인 채 공중에 떠 있는 듯한 기괴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유령은 소통과 사교성, 이중성을 뜻하는 쌍둥이 자리의 안티테제입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사교계의 여왕이었으나 결국 그 가볍고 무분별한 관계에 맺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한 존재죠. 얕고 무책임한 소통이 얼마나 처참한 파국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네 번째 유령은 주인공 아서의 아내인 시든 연인입니다. 저택에 불이 났을 때 아이들을 구하려다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고 숨을 거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환자 가운을 입고 링거를 꽂은 채 온몸에 화상 자국이 남은 모습으로 등장하죠. 이 유령은 모성과 가정, 보호 본능을 상징하는 개자리를 뒤집어 놓은 상징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보호자로서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어머니의 모습이자 안식처를 상실했을 때 남겨진 가족들이 느끼는 깊은 슬픔과 상실감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고등학교의 뛰어난 야구 유망주였던 찢어진 왕자입니다. 그는 레이싱 사고로 차가 전복되어 사망했는데 한쪽 팔이 찢겨 뼈가 드러난 채 야구 유니폼을 입고 방망이를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자동차는 흔히 남성성을 뽐내는 은유로 쓰이곤 하죠. 이 유령은 재생과 신비, 강렬한 에너지를 뜻하는 정가의 자리의 안티테제입니다. 불의의 사고로 모든 것을 잃은 청년이 스스로를 재생하지 못한 채 과거의 영광에만 갇혀버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신이 상실한 남성성과 에너지를 그저 맹목적인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하는 쓸쓸한 자화상입니다. 여섯 번째 유령인 화난 공주는 애인들의 확대와 끊임없는 성형 중독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욕조에서 식칼로 자신의 몸을 난도질해 생을 마감한 여성입니다. 전신에 자해 흉터가 가득하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식칼을 들고 다니는 모습은 꽤 강렬한 잔상을 남깁니다. 그녀는 자유와 진리 탐구, 낙천성을 뜻하는 사수 자리의 어두운 그림자입니다. 진정한 내면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타인의 시선이나 사회적 외모 기준이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둔 채 끝내 스스로를 파괴해버린 현대인의 병든 자의식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유령은 순례자입니다. 식민지 시대 뉴 잉글랜드에 살던 고립된 여인으로 억울하게 마녀로 몰려 마을 사람들에게 굶어 죽는 형벌을 받습니다. 머리와 양손이 나무로 된 형벌 도구인 착고에 단단히 고정된 채 갇혀있는 모습이죠. 이 유령은 균형과 정의, 조화를 상징하는 천칭자리의 안티테제입니다. 집단이 정의라는 그럴듯한 이름표를 달고 소수자에게 가하는 불균형한 폭력과 맹목적인 편견을 고발합니다. 그녀의 몸을 올가맨 착고 자체가 뒤틀려버린 사회적 정의를 상징합니다.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유령은 떨어질 수 없는 한 쌍, 위대한 아이와 무서운 어머니입니다. 서커스단에서 일하던 난쟁이 어머니와 거대증에 걸린 아들이죠. 어머니가 누군가에게 납치당해 질식사하자 이 모습을 본 아들이 분노해 납치범들을 다 죽이고 자신도 비참하게 찢겨 죽었습니다. 작고 갸냘픈 어머니가 거대한 아들을 조종하고 아들은 턱받이를 한 채 거대한 도끼를 휘두릅니다. 어머니는 자부심과 지배력을 뜻하는 사자 자리의 안티테제로 성인이 된 아들에게 기저귀를 채울 정도로 통제하려 드는 기형적이고 변질된 모성과 지배력을 상징합니다. 반대로 아들은 질서와 분석적 태도를 뜻하는 처녀 자리의 안티테제입니다. 거대한 육체를 가졌지만 정신적으로는 턱없이 미성숙한 살인마가 되어 질서와 통제 시스템을 완전히 벗어난
거대화된 미성숙이 사회에 얼마나 끔찍한 물리적 위협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10번째 유령, 망치는 인종차별이 극심하던 시절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백인 무리에게 끔찍한 고문을 받다 살해당한 흑인 대장장이입니다. 온몸에 대못이 박혀있고 잘려나간 한쪽 팔 대신 자신이 일하던 대장간에 무거운 망치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유령은 책임감과 성실함, 사회적 성취를 뜻하는 염소 자리의 그림자입니다. 묵묵히 성실하게 노동해도 부당한 차별로 인해 그 가치를 부정당하는 노동자의 비극을 보여줍니다. 억눌려 있던 계급적 분노와 절망이 결국 파괴적인 저항으로 폭발하는 과정을 묵직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11번째 유령은 구속복을 입고 머리에 쇠창살 케이지를 쓴 채 짐승처럼 민첩하게 움직이는 자칼입니다. 그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던 살인마로 오랜 감금 생활 끝에 완전히 미쳐버렸고 병원에 불이 났을 때도 도망치지 않고 그 안에서 타 죽었습니다. 이 유령은 혁신과 지성, 인도주의를 상징하는 물병 자리의 안티테제입니다. 사회적인 치료나 교정 시스템이라는 명목 하에 인간의 지성이 어떻게 완전히 말살되고 짐승 같은 본능적 광기만 남게 되는지, 즉 시스템이 인간을 혁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퇴행시키고 파괴하는 과정을 날카롭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12번째 유령은 수십 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경찰에 수많은 총탄을 맞고 죽은 거구의 연쇄살인마 저거너트입니다. 온몸에 무수한 총탄 구멍이 뚫려 살점이 너덜거리면서도 괴력을 발휘하는 끔찍한 모습입니다. 이 유령은 공감과 영성, 무의식을 뜻하는 물고기 자리에 끝없는 심연이자 안티테제입니다. 타인에 대한 일말의 공감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채 오로지 사륙만을 자양하는 상태, 즉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인 파괴 충동 그 자체를 의인화한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유령들을 별자리와 비교해보며 쭉 훑어보았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무섭게 분장한 크리처들 같지만 그 이면에는 폭력, 물질 만능주의, 외모 강박, 인종차별, 그리고 소외된 자들의 억눌린 분노까지 현대사회의 어두운 단면들이 아주 촘촘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병든 사회의 축소판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다음 포인트는 원작 리메이크작 공통점입니다. 원작과 리메이크작,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 공통점 몇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공포입니다. 보통 공포 영화에서 유령은 자연스럽게 발생한 악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런데 두 작품 모두 유령을 수집하는 인간이라는 독특한 설정을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삼촌이 의도적으로 유령들을 모아들인 거죠. 즉, 이 영화들이 말하는 진정한 공포의 근원은 초자연적인 악령이 아니라 바로 인간의 탐욕입니다. 여기에 집이라는 공간이 주는 배신감도 한몫합니다. 우리는 보통 집이라고 하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보호받는 공간을 떠올리죠. 원작에서는 유령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덫으로, 리메이크작에서는 투명한 유리와 기계, 기호들로 꽉 차인 감옥 같은 실험실로 그려집니다. 집은 안전하다는 우리의 본능적인 믿음을 무참하게 부셔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조건이 성립해야만 볼 수 있는 공포라는 점입니다. 두 영화 모두 특수 안경을 써야만 유령이 보인다는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1960년 원작이 개봉했을 때는 마케팅으로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일루전 오라는 종이 안경을 나눠줬습니다. 무서운 걸 보고 싶은 사람은 안경을 쓴 채 유령을 보고 무서운 게 싫은 사람은 안경을 벗고 보게 만든 당시로선 획기적인 관객 참여형 시스템이었죠. 2001년 리메이크작은 극장에서 관객에게 안경을 주진 않았지만 등장인물이 특수 안경을 쓸 때마다 주로 번뜩이는 느낌의 스릴감 있는 시각 효과를 사용했습니다. 원작의 일루전 O 시스템을 연출적으로 센스 있게 오마주한 거죠. 세 번째는 제목이기도 한 13이라는 숫자의 의미입니다. 서양 역사나 문화에서 12라는 숫자는 보통 완결을 의미합니다. 1년 12달처럼 꽉 찬 안정을 뜻하죠. 반면에 13은 그걸 넘어선 과잉, 금기 혹은 불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두 영화 모두 단순히 유령이 13명이라는 뜻을 넘어서 이 13번째 유령을 불완전한 체계를 완성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희생물로 설정했습니다.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한 마지막 톱니바퀴로 작용시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근본적인 불안을 남겨두는 결말 연출입니다.
두 영화 모두 결말에 다다르면 모든 사태의 원흉이었던 탐욕스러운 인물은 제거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유령들이 완전히 성불하거나 이 끔찍한 시스템 자체가 깔끔하게 해소된 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악당 한 명이 아니라 유령을 착취하던 거대한 구조 그 자체인데 영화는 이를 주인공 개인의 용기나 희생으로 덮고 마무리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원작에서는 영화 끝에 유령들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암시를 넌지시 던지고 리메이크작에서도 저택에 뼈대는 남고 유령들은 숲으로 뿔뿔이 흩어지며 애매하게 끝납니다. 아기는 죽었지만 이 시스템이 남긴 잔해와 유령들은 사라지지 않았기에 다 보고 나서도 왠지 모를 찝찝함과 불안감이 남게 되는 거죠. 다음 포인트는 원작 리메이크작 차이점입니다. 이번에는 원작과 리메이크작, 이 두 영화가 어떻게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지 차이점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바로 유령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1960년 원작에서 유령들은 말 그대로 관객을 놀래키기 위한 기능적인 장치에 불과했어요. 각자 어떤 사연이 있는지, 왜 유령이 되었는지 같은 개별 서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갑자기 튀어나와서 놀래키는 롤러코스터의 장애물 같은 느낌이죠. 그런데 리메이크작은 완전히 다릅니다. 등장하는 12명의 유령들이 각자 이름과 독특한 외형, 그리고 끔찍하게 죽은 사연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들은 누군가를 해치는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생전에 끔찍한 일을 겪은 피해자라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원작이 유령을 그저 무서운 것으로 소비했다면 리메이크작은 유령을 설명 가능한 비극이자 사회적 상징으로 끌어올린 거죠. 이 영화의 시그니처 아이템인 유령을 볼 수 있게 해주는 특수 안경의 의미도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원작이 개봉했던 당시에는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실제로 셀로판지 안경을 나눠줬어요. 영화 속 안경은 유령을 보고 싶으면 이 안경을 써보세요 라고 권하는 일종의 관객 참여형 오락 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리메이크작에서 안경은 작중 캐릭터들의 생존을 좌우하는 지식에 대한 접근권이자 권력이 됩니다. 안경을 쓴 사람은 위협을 파악하고 대비할 수 있지만 안경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찢겨 죽을 수밖에 없는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되거든요. 무엇을 본다는 행위 자체가 기믹에서 권력으로 무거워진 겁니다. 캐릭터 설정에서 제일 충격적인 변화는 바로 저택을 물려준 삼촌입니다. 원작의 삼촌은 사실 꽤 불쌍한 사람입니다. 초반에 진범에게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피해자고 조카 가족을 저택으로 불러들여서 해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리메이크작의 사이러스 삼촌은 어떤가요? 조카 가족에게 화려한 유리저택을 물려준 마음씨 좋은 친척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계획한 흑막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조카 가족을 미끼로 삼아 죽음의 덫으로 밀어넣죠. 타인의 목숨을 기계 부품 정도로 취급하는 굉장히 냉혈하고 탐욕스러운 자본가의 모습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결국 이런 차이들이 모여서 영화의 주제 자체를 상당히 바꿔놓습니다. 원작은 유령의 집이라는 무서운 공간을 배경으로 가족들이 똘똘 뭉쳐서 위기를 극복하고 결국 숨겨진 보물까지 찾게 된다는 권선징악형 모험담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리메이크작은 훨씬 씁쓸하고 묵직하죠. 끝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차가운 기계 기술과 결합했을 때 얼마나 끔찍한 비극을 낳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사방이 뻥 뚫려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유리저택을 통해 현대인들이 느끼는 관음증이나 소외 같은 불안감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오프닝입니다. 영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으스스한 흉가나 묘지가 아니라 낡은 고철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폐차장으로 향하게 됩니다. 감독은 왜 호러 영화의 첫 배경으로 이 산업 폐기 공간을 선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유령이라는 존재를 다시 생각해보게 됩니다. 이 폐차장에서 유령은 단순히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이미 사회에서 쓸모를 다해 폐기 처분된 존재들을 은유합니다. 인간과 물건, 생명과 쓰레기의 경계가 흐려진 이 공간을 통해 공포의 근원이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차가운 산업사회의 잔해에서 시작된다는 걸 넌지시 알려주는 거죠. 카메라의 움직임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영화는 폐차장의 압도적인 스케일을 넓은 광각숏으로 비추면서 정작 삼촌을 제외한 인간들은 프레임의 구석이나 아래쪽에 배치합니다. 이는 인간이 거대한 환경과 시스템에 종속된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이 공간에서 주도권을 쥔 건 인물이 아니라 억압적인 기계 장치들입니다. 즉, 이 영화의 진짜 공포는 누가 귀신에게 쫓기느냐가 아니라 누가 이 거대한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느냐에서 온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사운드 디자인과 유령의 등장 방식도 아주 독특합니다. 보통의 공포 영화라면 귀신이 튀어나올 때 비명소리가 귀를 찌르겠지만 이 장면에서는 크레인 소리, 철판이 부딪히는 소리 같은 무기질적인 기계음이 훨씬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유령의 비명조차 거대한 시스템의 배경음으로 묻혀버리죠. 유령인 저거너트가 등장한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냥감이 포위망에 갇히는 것처럼 연출되죠. 공포의 주체가 귀신이 아니라 귀신을 포획하는 시스템 자체인 겁니다. 여기서 관객은 깜짝 놀라는 공포와 함께 모든 것이 누군가의 계산 안에 있다는 데서 오는 묘한 불쾌감도 느끼게 됩니다. 이 모든 광기를 통제하는 인물이 바로 사이러스 삼촌입니다. 그는 끔찍한 상황 속에서도 공포에 질려 도망치지 않고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현장을 통제합니다. 사이러스에게 유령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그저 수집해야 할 자산일 뿐입니다. 유령을 잡기 위해 고용된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그저 소모품처럼 여길 뿐이죠. 오컬트적인 유령 사냥을 최첨단 장비로 진행하는 이 테크노 호러의 이면에는 결국 인간의 영혼마저 도구화하는 냉혹한 자본주의의 모습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폐차장 씬이 끝나면 화면은 주인공 아서의 가족을 비춥니다. 여기서 카메라는 방의 중심에서 원을 그리며 아주 천천히 회전합니다. 마치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는 시계 방향처럼 말이죠. 감독은 이 가족이 화재를 겪고 몰락해가는 과정을 구구절절 대사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카메라가 한 번씩 돌아갈 때마다 시각적인 변화를 통해 비극을 요약해 보여줍니다. 컷을 나누지 않고 한 호흡으로 돌아가는 카메라는 이 비극이 어쩌다 일어난 한순간의 사고가 아니라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상태의 변화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관객은 집에 불이 났다는 사건 자체보다는 이 가족의 인생 궤도가 완전히 꺾여버렸다는 사실을 감각적으로 체험하게 되죠. 카메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도는데 이는 개인이 슬퍼할 틈조차 주지 않고 가차없이 흘러가는 사회적 시간의 무심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합니다. 색감의 변화도 극적입니다. 화재 이전의 화면은 따뜻한 오렌지빛과 부드러운 화이트 톤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산층 가족의 표본이죠. 하지만 화재를 기점으로 화면은 채도가 뚝 떨어지고 차갑고 푸르스름한 톤으로 변합니다. 가구는 낡아지고 생활 반경은 좁아집니다.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굴러떨어진 주인공의 경제적, 심리적 위축을 색채의 온도로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시퀀스에서 가장 슬픈 부분은 프레임 안에서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처음 회전할 때만 해도 아서와 다정하게 웃고 있던 아내는 불이 난 이후의 궤적에서는 사진으로만 남게 됩니다. 아내가 있던 빈자리와 슬픔에 잠긴 아서의 모습만이 남죠. 동시에 카메라가 비추는 공간도 넓고 개방된 곳에서 점차 좁고 답답한 벽으로 좁혀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회적 지위마저 하락하면서 좁은 세계로 단절되어 버린 현대인의 폐쇄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연출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악의 배치입니다. 보통 이런 비극적인 장면에서는 관객의 눈물을 쥐어짜는 슬픈 음악이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그런 감정 조작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텅 빈 정적과 여백을 남겨두죠. 이는 관객에게 억지로 슬픔을 강요하기보다는 묵직한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아, 슬프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모든 걸 잃어버린 사람은 대체 다음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걸까? 라는 현실적인 고민을 남기는 거죠. 결국 13고스트의 오프닝은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소모되는 타자들의 모습,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온 재난 앞에 무너져 내리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발딛고 있는 현실의 서늘함을 미리 보여주는 아주 정교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유리저택입니다. 보통 공포영화 속 유령의 집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어둡고 낡은 저택, 그리고 귀신을 피해 숨을 수 있는 낡은 옷장이나 지하실 같은 공간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13고스트의 배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작중 등장하는 저택은 어둡지도 낡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나도 투명하고 현대적인 유리저택이죠. 먼저 이 집이 유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에 주목해 볼게요. 우리는 보통 훤히 다 보이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숨겨진 게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투명함이 가장 끔찍한 폭력이 됩니다. 안과 밖, 방과 방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프라이버시라는 게 아예 사라져 버리거든요. 도망쳐도 귀신이 나를 보고 있고 숨을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철학자 제레미 벤담이 제안한 파놉티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중앙에서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원형 감옥 구조를 말하는데 이 유리저택이 바로 그 파놉티콘의 끝판왕입니다. 여기서 투명함은 나를 지켜주는 보호막이 아니라 나를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통제와 감시인 거죠. 게다가 이 집은 구조적인 끔찍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로는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출구로 가는 길을 찾는 문제잖아요. 노력하고 머리를 쓰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리저택은 시스템이 가동되면 벽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구조 자체가 계속 재배열됩니다. 즉 출구를 찾는 게 의미가 없는 길이 바뀌는 문제인 거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인간의 의지나 노력, 똑똑함이 거대한 시스템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화된다는 걸 뼈저리게 보여주거든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설계된 계산과 구조 안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절망감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유리저택의 구조가 현대의 어느 공간과 비슷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현대식 사무실입니다. 요즘 사무실들 보면 뻥 뚫린 오픈 플랜에 투명한 유리 파티션, 유리 회의실을 많이 쓰죠. 기업들은 이걸 두고 소통과 투명성, 효율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다 보여야 신뢰가 쌓인다는 일종의 신화 같은 거죠. 하지만 영화 속 저택이 폭로하듯 현실에서도 그 투명성은 종종 신뢰보다는 감시의 자동화로 이어집니다. 노동자는 숨을 곳 없이 항상 누군가에게 보이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이 집에서 주인공 가족이나 영혼들은 사실 저택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이자 소모품일 뿐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실의 우리 역시 거대한 자본주의 시스템이나 회사의 실적을 뽑아내기 위한 연료이자 언제든 교체 가능한 부속품처럼 취급받을 때가 많습니다. 유리저택 안의 인간과 현대 사무실의 노동자가 처한 위치가 묘하게 겹쳐 보이는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이 가진 가장 무서운 지점은 이 모든 폭력적인 공간이 시각적으로 상당히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라틴어가 적힌 유리벽들이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굉장히 미니멀하고 질서정연해 보입니다. 영화를 보는 우리조차 무섭다라고 느끼면서도 동시에 멋있다라고 감탄하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연출이 파놓은 함정입니다. 폭력과 통제는 무식하고 끔찍한 얼굴로 다가올 때보다 이렇게 세련되고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을 때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그 매력에 홀려서 우리가 스스로 납득하고 걸어 들어가게 만드니까요. 다음 포인트는 바실레우스의 기계입니다. 이번에는 유리저택의 본질인 기계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먼저 이 기계, 그러니까 이 집의 가장 소름 돋는 특징은 바로 살아 움직이는 투명한 공간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집 안에서 귀신을 피해 도망치려면 방 구조를 외우고 숨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집은 기계가 가동될 때마다 거대한 유리벽들이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맞물리면서 쉴 새 없이 위치를 바꿉니다. 내가 아까 지나왔던 문이 막혀버리고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로가 되어버리는 거죠. 공간을 파악해서 도망치려는 주인공들의 시도를 아예 박살내버립니다. 더 끔찍한 건 이 벽들이 대부분 투명한 유리라는 겁니다. 벽 너머로 끔찍하게 생긴 유령이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게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벽이 막혀서 도망갈 수는 없어요. 위험이 훤히 보이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극단적인 무력감. 이것이야말로 바실레우스 기계가 만들어내는 심리적 압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저택의 중앙을 보면 엄청나게 화려한 금속 링들이 끊임없이 회전하고 있죠. 이 기계의 엄청난 동력의 근원은 바로 집 안에 가둬둔 12명의 유령들입니다. 영화는 이 끔찍한 사연을 가진 유령들을 인격체로 대우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이 기계를 돌리기 위한 배터리이자 에너지원으로 연출합니다. 차갑고 정교하게 돌아가는 금속 기계 장치와 그 안에서 그저 이끌리는 대로 움직이는 유령들의 모습이 대비되면서 정말 기괴한 느낌을 줍니다. 게다가 유리병마다 라틴어 주문과 황도 12궁 문양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잖아요. 영화를 보면 이 글자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제대로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건 이 시스템은 네가 이해하라고 만든 게 아니다 라는 걸 암시하죠. 첨단 기계 기술로 영혼이나 마법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을 통제하려 할 때 나오는 그 오만함과 강제성을 시각적으로 아주 잘 보여주는 장치입니다. 바실레우스의 기계는 눈으로 보는 것만큼이나 귀로 듣는 공포도 엄청납니다. 사운드 디자인이 정말 잘 되어 있죠. 기계가 돌아갈 때 들리는 그 무겁고 날카로운 금속 마찰음. 이건 그냥 삐걱거리는 효과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저택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심장 박동 소리에 가깝습니다. 유리벽이 움직이고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을 만들어내는데 관객들은 이 소리만 듣고도 또 방 구조가 바뀌었구나, 위험이 닥쳐오겠구나 직감하게 되면서 극도의 긴장 상태로 몰리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바실레우스의 기계는 단순히 소원을 이뤄주는 마법의 램프 같은 게 아닙니다. 이 기계는 다른 존재들의 엄청난 고통과 희생 없이는 돌아가지 않고 그 어떤 인간적인 감정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 단계에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스스로 희생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인간의 심장, 13번째 유령을 부품으로 요구하죠. 이 거대한 유리저택, 바실레우스의 기계는 결국 인간의 영혼마저 수치화하고 착취하는 현대사회의 합리성, 그 합리성이라는 이름의 껍데기를 뒤집어 쓴 끔찍한 재단이었던 셈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기계의 뼈대입니다. 영화 마지막에 갇혀있던 유령들이 풀려나고 다행히 가족들은 무사히 살아남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공포 영화에서는 그 만악의 근원인 거대한 저택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거나 대폭발을 일으키면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속이 시원한데요. 이 영화는 기계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뼈대가 덩그러니 남은 채로 끝이 납니다. 이 부분을 꽤 소름 돋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기계가 멈췄다는 건 완전히 소멸이 아니라 그저 잠시 작동을 멈춘 시스템의 중단을 의미합니다. 사회학적으로 이 거대한 유리저택은 자본주의의 착취 시스템이나 거대한 관료제로 볼 수 있어요. 기계가 멈춘 건 억눌려 있던 유령들의 원한이라는 동력이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엔진만 꺼졌을 뿐 유리저택의 뼈대와 기계의 설계도는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이건 좀 씁쓸하고 현실적인 메시지인데요. 거대한 악이나 억압적인 사회 구조가 어떤 영웅적인 개인 한 명의 행동으로 하루아침에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동력, 그러니까 또 다른 억울한 희생자만 다시 공급된다면 이 시스템은 언제든 다시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바실레우스의 기계가 상징하는 철저한 계산과 합리성, 그리고 소수의 희생을 정당화하는 논리, 이런 것들은 애초에 우리가 망치로 쾅쾅 부술 수 있는 물리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현실 세계의 법이나 제도, 혹은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처럼 겉모습만 바뀐 채로 우리 사회에 계속 존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짚어볼 점은 인물 서사의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주인공 가족은 목숨을 건지고 가족의 평화도 회복합니다. 하지만 장치 자체가 박살나지는 않았죠. 사실 이게 진짜 우리의 현실과 비슷합니다. 불합리한 사회 구조 속에서도 개개인이 요령껏 살아남고 행복을 찾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구원이 곧바로 거대 구조의 붕괴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영화는 억지로 이 거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박살나는 판타지를 보여주면서 섣불리 상황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개인이 살아남았음에도 견고한 시스템은 여전히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그 차가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남겨둔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초능력자입니다. 보통 이런 공포 영화에서 주인공을 돕는 조력자는 평면적인 경우가 많은데 데니스는 다릅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윤리적으로 갈등하고 또 스스로 속죄를 이뤄내는 어찌 보면 가장 입체적이고 인간적인 캐릭터거든요. 먼저 그의 초능력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보통 영화에서 초능력은 멋진 무기나 재능처럼 그려지지만 데니스에게 영매 능력은 축복이 아니라 철저한 저주이자 일종의 장애에 가깝습니다. 사람이나 물건을 만지면 그들과 관련된 끔찍한 고통과 원한을 그대로 느낄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고통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른바 초공감자의 고통을 짊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작중 데니스는 늘 신경질적이고 약에 의존하며 사람들과 거리를 둡니다. 능력을 써서 정의를 구현하는 히어로가 아니라 그 능력 때문에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피해자의 모습이죠. 사회적 소수자나 큰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치는 방어기제와 똑같습니다. 데니스가 매력적인 캐릭터인 이유는 그가 마냥 착하고 순결한 피해자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악의 시스템에 동조했던 씁쓸한 과거를 가지고 있어요. 악당 사이러스의 계획이 나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밥벌이를 위해 혹은 지독한 외로움 때문에 유령을 잡아 가두는 일에 기꺼이 가담했습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유령들의 고통을 눈감아버린 침묵하는 방관자이자 기술적 부역자였던 셈입니다. 그런 그가 아서의 가족을 돕기 위해 목숨을 거는 건 단순하고 흔한 정의감 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잡아놓은 유령들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가족이 죽게 생긴 상황을 눈앞에서 보면서 엄청난 부채감과 속죄의식이 폭발한 거죠. 돈 때문에 이 일을 했지만 당신들이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라고 외치는 장면을 보면 그의 안에 있는 인간적인 나약함과 마지막 남은 고결함이 강렬하게 부딪히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기계를 멈춘 건 흑인 보모입니다. 저택의 그 끔찍하고 거대한 기계를 멈춰 세우고 주인공 가족을 구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흑인 보모인 매기입니다. 극중에서 사이러스가 만든 이 거대한 유리저택과 기계장치는 단순한 장치가 아닙니다. 막대한 자본력과 고대 서구의 오컬트 지식이 결합된 말 그대로 지배 체제의 끝판왕이자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 완벽해 보이는 시스템을 설계한 자본가 사이러스의 머릿속에 맥이라는 변수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맥이는 이 영화에서 가장 전형적인 돌봄 노동자이자 하층 계급을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사이러스는 12명 유령들의 끔찍한 원한이나 주인공 아서의 이타적인 희생 같은 거창한 요소들은 자기 기계의 부품으로 철저하게 계산해 넣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가족을 돌보는 평범한 흑인 여성의 의지나 행동력은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매기는 그 거대한 지배 시스템의 완벽한 사각지대이자 투명 인간 같은 존재였던 겁니다. 하지만 매기가 이 기계를 멈추는 방식을 보면 정말 통쾌하면서도 상징적입니다. 바실레우스의 기계는 최첨단 유리공학과 기계공학, 그리고 주술이 총동원된 기술의 결정체잖아요. 그런데 매기는 이걸 멈추기 위해 해킹을 하거나 복잡한 수식을 풀지 않습니다. 평소에 청소기를 돌리고 살림살이를 다루던 그 노동자의 손으로 아주 직관적이고 물리적인 힘을 써서 통제실 제어판을 고장내버리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아무리 권력자들이 견고하고 복잡한 하이테크 통제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다고 해도 결국 그 사회를 밑바닥에서 굴러가게 만드는 건 평범한 사람들의 물리적인 노동 현장입니다. 이들이 시스템의 부당함에 물리적인 타격을 가하고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그 잘난 지배 시스템 전체가 한순간에 고철덩어리로 전락한다는 걸 시각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늘 하대받고 보이지 않는 노동을 하던 계층이 시스템의 가장 취약한 허점을 찔러 전체를 마비시켜버리는 일종의 기층 민중의 저항을 보여준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매기가 기계를 고장내는 이 장면은 시스템이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했던 존재가 결국 그 시스템의 종말을 가져온다는 사회적 인과응보를 아주 시원하게 보여줍니다. 사이러스는 지옥의 눈을 열겠다는 자신의 거대한 야망에 심취해서 눈앞에 있는 사소한 존재를 무시했습니다.
무서운 유령들은 통제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도 화가 난 돌봄 노동자의 분노는 계산에 넣지 못했던 거죠. 결국 그 오만함 때문에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게 완벽한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다음 포인트는 아서가 뛰어들어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결말 부분에서 주인공 아서는 아이들이 갇힌 끔찍한 톱니바퀴 기계 한가운데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장면 이성적으로 가만히 따져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점에는 이미 밖에서 보모인 매기가 기계를 고장내고 있었거든요. 냉정하게 말해서 아서가 굳이 그 안으로 뛰어들지 않았어도 기계는 멈췄을 거고 아이들은 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게다가 맨몸인 아서가 뛰어든다고 해서 그 거대한 기계의 작동이 멈추거나 상황이 물리적으로 더 나아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그렇다면 아서는 대체 왜 굳이 그 위험한 곳으로 뛰어들어야만 했을까요?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것은 아서라는 인물이 그동안 보여준 서사입니다. 아서는 과거 화재 사고로 아내를 지키지 못했다는 깊은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는 인물입니다. 경제적으로 쪼들리다 보니 덜컥 수상한 대저택을 상속받아 아이들을 이 위험천만한 곳으로 끌고 온 장본인이기도 하죠. 영화 내내 아서의 행동을 유심히 보면 그는 상당히 수동적인 인물입니다. 상황이 터지면 이리저리 휘둘리고 중요한 결단은 계속해서 미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 순간 기계를 향해 몸을 던지는 행위는 아서의 기존 태도와는 전혀 다른 능동적이고 즉각적인 선택입니다. 만약 여기서 아서가 밖에서 가만히 지켜만 보다가 매기가 기계를 멈춰서 상황이 종료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그저 끔찍한 저택에서 운 좋게 살아남은 생존자로 남았을 것입니다. 아내를 잃고 아이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무력한 아버지로서의 짐을 덜어내지 못한 채 서사가 영원히 미완성으로 남게 되는 거죠.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영화가 결말부에서 인물들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나누어 놓았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갈아 넣어 작동하는 이 폭력적이고 거대한 기계장치, 즉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역할은 주인공 아서가 아니라 주변부 노동자인 흑인 보모 매기에게 주어집니다. 반면 아서는 기계를 상대하는 대신 아이들을 온몸으로 감싸 안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는 부조리한 구조를 박살내는 물리적 행위와 가족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는 정서적 행위를 명확하게 분리한 연출입니다. 이 시점에서 아서에게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영웅처럼 악당의 기계를 부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든 기계가 멈추든 안 멈추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아이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증명 그 자체가 아서의 몫이었던 겁니다. 다음 포인트는 영화사적 분석입니다. 이 영화는 클래식 호러의 현대적인 재해석과 2000년대 초반 특유의 기계적이고 세기말적인 테크노고어 미학이 만난 아주 독특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영화를 만든 다크캐슬 엔터테인먼트라는 제작사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이곳은 할리우드의 거장 조엘 실버와 로버트 저메키스가 합심해서 만든 회사입니다. 이들이 회사를 세운 목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950에서 60년대 B급 호러 영화계에서 이른바 기믹의 재앙으로 불렸던 윌리엄 캐슬 감독의 고전 영화들을 현대적인 자본과 기술력으로 부활시키겠다는 거였죠. 다크캐슬의 첫 번째 프로젝트가 1999년에 나온 헌티드 힐이었고 그 성공에 힘입어 내놓은 두 번째 타자가 바로 13고스트입니다. 고전적인 유령의 집 서사에다가 압도적인 비주얼 그리고 특수효과를 때려 부은 블록버스터 호러의 전형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죠. 이 영화가 개봉한 2001년은 CG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제작진은 모든 걸 컴퓨터 그래픽에 맡기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실물 세트를 거대하게 지어 올리고 정교한 특수 분장, 즉 아날로그적인 SFX에 공을 들였습니다. 영화에 나오는 12명의 유령들은 한 명 한 명의 디자인이 정말 섬뜩할 정도로 디테일하고 독창적인데요. 이렇게 공들인 실물 기반의 크리처 디자인은 이후에 나오는 수많은 슬래셔 영화나 크리처물에 꽤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작진은 이 영화를 만들 때 어떤 작품들을 참고했을까요? 첫 번째는 당연히 1960년에 개봉했던 동명의 원작 윌리엄 캐슬의 13고스트입니다. 원작에서는 극장에서 관객들에게 직접 빨간색, 파란색 셀로판지가 붙은 종이 안경을 나눠주고 스크린 속 유령을 보게 만드는 신박한 관객 참여형 이벤트를 했었는데요.
2001년 리메이크판에서는 이걸 영화 속 등장인물들만 사용하게 했지만 스릴 넘치는 1인칭 시점 연출로 영리하게 계승했습니다. 두 번째로 강하게 엿보이는 건 클라이브 바커 감독의 1987년작 헬레이저의 향기입니다. 13 고스트의 유령들은 그냥 스르륵 나타나는 흰 소복 귀신이 아니잖아요. 몸이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고 물리적인 소품이 몸에 박혀있는 기괴한 괴인에 가깝습니다. 이런 고통받는 육체와 정교한 디자인의 결합은 헬레이저에 등장하는 수도사들의 컨셉을 현대적으로 확장한 느낌을 줍니다. 비슷한 느낌의 영화들도 짚어볼게요. 첫 번째는 다크캐슬의 첫 작품, 1999년작 헌티드 힐입니다. 이 영화는 13 고스트의 친형이나 다름없는 작품이죠. 똑같이 윌리엄 캐슬 원작을 리메이크했고 폐쇄된 공간에 갇힌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공포와 사투를 벌인다는 기본 뼈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나온 명작 큐브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학적으로 설계된 기하학적 공간이 스스로 윙윙 움직이면서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리고 썰어버리는 충격적인 설정이죠. 13 고스트에서 유리 저택이 시계태엽처럼 찰칵거리며 구조를 바꾸고 인물들을 가두는 연출은 사실상 큐브가 보여준 기계적 미로라는 공포의 공식을 오컬트 버전으로 화려하게 변주한 것에 가깝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가 후대의 작품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볼 건데요. 수많은 작품이 있겠지만 2012년작 케빈 인 더 우즈가 13 고스트의 가장 흥미로운 후계자가 아닐까 합니다. 다양하고 기괴한 유령이나 괴물들을 규격화된 시스템 속에 가둬놓고 거대한 목적을 위해 인간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설정, 묘한 기시감이 들지 않나요? 케빈 인 더 우즈는 13 고스트가 보여준 이런 억압적이고 통제된 호러 시스템을 한 발짝 더 나아가 메타적으로 비평하고 세계관을 거대하게 확장해낸 아주 훌륭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